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특히 가정의학과원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다행히도 작년부터 담배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상에서 늘어난 세금을 이용해서 흡연자들에게 담배 끊는 먹는 약 있죠. 아까 제가 30%로 나온다는 약. 이 약을 약값을 70%를 대죠. 작년 이전에 2014년 12월까지는 어땠냐요? 제일 좋은 약, 그게 챔픽스라는 약인데 그 약은 한 달에 12만원, 13만원 이상 들거든요. 3개월 먹어야 돼요. 3, 40만원 이상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한 달에 3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국가에서 한 7만원 이상을 대줘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3개월 해도 돈이 별로 안 드니까 집에 가셔서 흡연, 담배 못 끊으신 분들 반드시 가정의학과원 방문하시면 거기서 등록하면, 그리고 나중에 인센티브제 그래갖고 치료비도 일부 이제 나중에 돌려줍니다. 아시겠죠? 좋은 기회니까 꼭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나 저는 이 담배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읽어보십시오. 뭡니까? 그러니까 담배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는 거예요. 왜? 건강에 나쁜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담배 나쁘다는 거 옛날부터 대부분 알고는 계셨잖아요. 그걸 왜 팔지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담배를 팔므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부터 시작해서 병 걸려갖고 조기에 사망합니까? 10년 이상 수명이 단축되는데. 그리고 담배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한 치료비 증가하죠. 조기 사망하죠.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사회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7조, 9조까지도 나갔어요. 옛날에 담배 인상하기 전에 담배세가 굉장히 중요한 세수기관이잖아요. 국가로서는 7조 받았거든요. 근데 담배 때문에 국민들 사회경제적 비용이 9조였어요. 손해보는 장사를 그동안 하고 있었죠. 물론 작년엔 담배세를 올려갖고 이득을 남는 장사인 것처럼, 그게 이득입니까? 돈 몇 조 거치는데 국민들의 생명은 단축이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담배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담배 제조는 매매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담배 사업법이 아니고, 담배 사업이냐 무슨 사업이에요? 담배 관리법을 만들잖아요. 마약 관리법처럼.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담배도 경작하지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자. 물론 경작인들 분들은 바로 지금 이렇게 제조 매매 금지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 한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서 다른 직종들을 마련하는 거 국가가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담배를 못 만들게 할 수가 있냐? 그런 나라가 있냐고. 있습니다. 딱 한 나라가 있어요. 부탄이란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네팔 근처에 부탄이란 나라는 흡연율이 낮기도 해서 그렇고 왕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담배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2010년부터 이 나라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만들지 못하고 판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또 스승님이자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 2대 원장이셨던 전 서울대병원 교수, 외과 교수였던 박재갑 원장님, 저, 그리고 전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 이렇게 3명, 전문인 3명과 폐암 걸렸던 분들, 산모, 청소년들 대표 총 9명이 헌법재판소에 이 담배사업법은, 건강에도 악영을 미치는 이 담배를 팔게 해주는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 생명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2010년 1월달에. 그러나 한 2년 반 만에 기각이 되버리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는, 담배는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안 피우게 되면 안 피우게 되거든요. 20년,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담배 피우는 게 오히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이상했을 정도였어요. 1970, 80년대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80%였습니다. 80%. 20세 이상 흡연율이 10명 중에 8명이 담배를 피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0명 중에 4명으로 줄어들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버스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은 버스 안에서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3, 4년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음식점에 가면 옆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있었죠. 술집 가면. 지금은 어때요? 절대 못하죠.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금연 정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금연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담배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술. 아까 금주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절주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적정음주란 게 의학적으로 남성은 2표준자, 여성은 1표준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준자는 뭐냐? 알코올 함량인데 12g이 들어있는 거를 1표준자님이라고 해요. 알코올 도수가 저마다 다르잖아요. 소주는 옛날에 20도, 지금 뭐 16도 이렇게 낮아져 있지만 맥주는 4도, 5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환산을 해보면 맥주는 캔 맥주 있죠. 355cc 캔 맥주 작은 캔, 이게 1표준자네요. 여기에 알코올이 12g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얼마까지 된다고요? 네, 2캔. 소주는 한 잔 반이 1표준자니까 3잔 정도가 표준자입니다. 막걸리, 와인, 양주는 그 해당 잔 하나가 1표준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의학적으로 뭐가 표준이다, 표준천이다 이런 거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뭘 그거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보다는 가장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쪽 X축, 가로축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술의 양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사망률이랑 심혈관질환 이런 병이 많이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술을 술을 한 잔도 안 먹는 사람도 병이 생길 수는 있죠, 당연히. 그거를 1이라고 놨어요. 1. 술을 그런데 조금 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질병 발생이 1이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어요. 0.7, 0.8. 그러다가 술이 더 늘어나면 다시 올라가요, 병이. 이 커브가 무슨 커브예요? 영어로 U 혹은 J 커브예요. J자. 그렇죠? J자. 무슨 얘기냐?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보다 조금 마시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적어서 심장병이 덜 생겨서 혈관이 좋아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그게 이 정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 술을 안 먹는데 그럼 내일부터 마셔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왜? 술은요, 이것도 담배 마찬가지로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안 마시는 사람도 마시면 100명 중에 또 몇 명은 중독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술을 드시더라도 많이 먹지 말고 요 정도까지만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간혹 저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 사람만큼 술을 안 먹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마시죠 뭐. 그래갖고 2표준잔이 아니고 3표준잔, 4표준잔 딱 먹으면 어떻게 되냐? 술 안 마시는 사람이나 수명이 비슷하거든요. 저는 그렇게만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술 마시는 건 좀 중요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그래도 적정음주입니다. 그러면 체중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표준체형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 들죠? 병원에 가면 나는 안 뚱뚱한 것 같은데 자꾸 나보고 과체중 비만이라고 한다. 그런 느낌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표준체중 기준이,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낮게. 그 기준은 2000년도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연구 결과 갖고 만든 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랑 맞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골격이 커지고 그랬기 때문에 표준 체중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실제로 나왔고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몇백만 명을 몇십 년간 추적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지금 기준으로 과체중이나 비만 초기에 해당한 사람이 가장 사망률이 낮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약간 과체중에 해당한 사람이나 약간 뚱뚱하진 않지만 약간 통통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다는 건 그게 가장 표준 체중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패러다임이라고 할까? 기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 지나면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몇몇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학계 내에서 지금 진단 기준 너무 옛날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지 않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비만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르게 만들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네. 소금은 어떠냐? 짜게 먹으면 왜 문제가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압이 올라가고 또 하나는 위암의 발생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요게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소금량이 어떻게 되냐면 5g이에요. 5g이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트륨으로 계산했을 때 2g이거든요. 그럼 나트륨 2g 하루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신라면 있죠? 그게 한 2g 가까이 돼요. 하나 먹으면. 근데 우리가 소금이 라면 하나만 있나요? 어디에 많아요? 기본적으로 찌개, 김치, 또 웬만한데 우리가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0g 이상, 옛날엔 13g, 14g 먹다가 최근 들어 많이 떨어져서요 10g 정도 먹고 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몇 g 먹으라고 그랬죠? 5g.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 먹고 있죠? 10g. 2배나 많이 먹고 있죠? 근데 5g 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쉽겠습니까? 무지하게 싱거워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죠? 병원에 입원하면 저염식, 소금이 적은 음식 이런 걸 때가 보통 5g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싱거워서 못 먹죠. 그동안에 이게 진리로 알려졌었는데 가장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나온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6.6g에서 12g 사이 먹는 사람들이 가장 사망률이 또 적었다. 심장병이 적고 6.6g에서 12.3g.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10g이니까 그 범위에서 약간 위쪽에 있죠. 그러나 표준범위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g까지는 떨어뜨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싱겁게 먹어라.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기준도 아마 몇 년 안에 바뀔 거예요. 제가 사실 너무 최신 얘기를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갖고 현재랑은 안 맞는데 그러나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한 연구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온 거를 다 종합한 최근 결과니까 그 정도를 따르셔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기. 작년에 가을에 이맘때쯤에 세계보건기구에서 10월달에 이런 걸 발표했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이걸 가공육이라고 하는데 이걸 뭘로 분류했다고요? 발암물질,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햄, 베이컨, 소시지 애들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가 애들한테도 해주고 그랬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인 거는 햄, 소시지, 베이컨이 암을 일으킬 정도가 되려면 제가 정확히 지금까지 나온 건 없지만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해보니까 대략 한 25 이상은 먹어야 돼요. 25g 이상.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5 내지 6g도 안 먹습니다. 25 먹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평균적으로. 물론 10대 애들은 15g까지 평균적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한테만 이 햄, 소시지, 베이컨을 조금 빈도만 줄이면 돼요. 먹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거든지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병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은 그 정도 안전한 허용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공육의 섭취량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갖고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그거 말고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우리가 자주 먹는데 이거는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그 바로 아래 단계인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를 했어요. 그럼 이것도 먹으면 안 되나?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62g 정도, 62g 먹고 있는데 한 70g 이상, 75g 이상부터 이제 약간씩 대장암의 발생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는 70g 미만이면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미만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만 평균이 그렇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100g, 200g도 먹는 분이 있겠죠. 일부 회식 자주 하고 삼겹살 자주 먹고 술 맨날 먹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왜?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져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과일과 채소.
그런 말 많이 듣죠? 방송에서도 그렇고 의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과일과 채소 골고루 자주 먹어라. 왜 그렇죠? 과일과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은 어떻기 때문이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각종 질병이 어떻게 된다? 적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과일과 채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비타민. 또 그 말 많이도 들었을 거예요. 항산화 물질 혹은 항산화제. 못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항산화 이런 말 들어봤죠? 많이. 근데 그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죠? 그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그걸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하는 의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암부터 먼저 얘기해 봅시다. 암이란 게 뭐죠? 암을 네 글자로 얘기하면 악성종양입니다. 그럼 이제 종양부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팍 때렸어요. 그럼 혹이 생기죠. 이렇게 혹이 생기죠. 이걸 일반 언어로 뭐라고 그러죠? 혹이라고 그러죠. 이걸 의학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맞습니다. 잘하십니다. 혹이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종양이에요. 그럼 이 종양이 혹이 있는데 검사를 했어요. 유방 촬영술, 갑상선 초음파를 했는데 혹이 있어요. 종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종양은 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무슨 종양? 악성 종양 아니면 양성 종양. 어떤 게 더 많겠어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양성 종양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양성할 때 양은 뭐냐? 플러스, 파지티브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어질량자예요. 어질량자. 착하다. 음성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양성은 뭐의 반대말? 착하지 않은 나쁠 악자 써서 악성의 반대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양이 있다 그래서 조직검사했다.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어떤 말이에요? 악성이 아니다. 착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란 뜻이에요. 양성종양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악성종양은 뭐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걸 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성과 악성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세포라고 그러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데 이 세포는요 특징이 어떠냐? 시간 지나면서 하나가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네 개가 되고 이렇게 계속 자라는데 이걸 세포 분열이라고. 이러다가 몇 시간, 며칠 지나면 새로 생긴 옛날 세포도 어떻게 돼요? 자기 수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소멸되죠. 터져요. 이걸 전문용어로 세포 자살이라고 합니다. 세포는 죽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평생 사는 거는 없다라고 일단은 아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몇십 년 이상 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세포는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세포가 수명이 있는 이유는 뭐냐? 세포 그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DNA라고 들어보셨죠? 이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어떠냐면 며칠 후면 죽어라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피우면 어떻게 돼요? 뭐가 들었죠? 거기에? 발암물질 있죠. 이 발암물질이 유전자의 정보를 바꿉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돌연변이라고 해요. 유전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평균 수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안 죽는 세포로 변해요. 유전 정보가 바뀌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 글자로? 암세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특징이 뭐냐? 뭐죠? 안 죽는 세포를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안 죽는 세포로 만드는 유발인자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활성산소종이라는 게 있어요.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 여기서 활성은 뭐냐? 활성. 화학적으로 뭔가 반응을 활발히 한다는 말이에요. 활성. 산소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얘는 산소 원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라고 있죠. 과산화수소는 수소랑 산소랑 합쳐진 건데 그것도 활성산소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런 활성산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여기가 중요해요.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잘하냐면 과산화수소 같으면 DNA 있죠. 유전자에서 전자를 하나 뺏어요. 안 보이는 전자 있어요. 전자. 뺏으면 어떻게 되냐? 돌연변이가 돼요. 전자를 뺏기면 돌연변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자를 뺏는 과정을 화학적으로 뭐냐면 산화라고 해요. 산화 과정. 다시 얘기했습니다. 활성산소. 활성산소종은 유전자로부터 전자를 뺏어갖고 산화 과정을 통해서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암을 유발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있죠. 나쁜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도 전자가 있는데 활성산소가 딱 가갖고 야 전자 하나 내놔. 전자를 갖고.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는 특징이 자기 주변에 짝이 없는 외로운 전자 하나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쌍을 이루자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결혼 전에는 짝이 없을 때 굉장히 외로웠죠. 그래갖고 굉장히 불안정했죠. 너무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데 봐봐요. 짝을 딱 지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활성산소도 원래 짝이 없는 전자 하나밖에 없는 짝이 없는데 세포로부터 유전자로부터 전자를 뺏어버려갖고 자기는 안정이 되고 대신에 어떻게 돼요? 정상세포를 어떤 세포로 만들어요? 암세포로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암이 생기는 원인에 요즘 설명하는 이 화학적인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생물학적인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활성산소가 전자를 뺏는 산화 과정을 통해서 암을 유발한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우리 자연계 먹는 거, 특히 먹는 거에는 과일과 채소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항산화제가 되게 풍부하다. 자, 이제 여기서 항산화제가 있는데 항산화제는 무슨 말일까요? 산화를 방지한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왜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활성산소한테 주면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못하게 미리 조치를 취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서 암이 생기는 거나 동맥경화 생기는 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항산화제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 뭐?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비타민 C는 비타민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니까 어때요? 활성산소와 같은 나쁜 물질을 없애니까 암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 C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E. 기억하세요. C와 E만 기억하면 돼요. E는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알파 토코페롤이 비타민 E 똑같은 말이에요. 비타민 C랑 또 똑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아스코르빅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스코르빅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과일 채소 중에서도 사과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레몬, 귤, 오렌지, 브로콜리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식물성 기름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 말고 또 항산화제 뭐가 있냐면 베타카로틴 들어보셨죠? 베타카로틴은 사실은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A의 전 단계 물질인데 이 베타카로틴도 시금치, 당근, 호박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많이 먹는 사람은 폐암이 적어요. 그래서 시금치, 당근, 호박은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흡연했던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제 셀레늄이란 것도 있고 이러한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게 뭐라고요? 과일과 채소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얼마 먹기? 400g 이상 먹어라. 400g은 어느 정도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500g 가까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일과 채소 전체 양으로 봤을 땐 별로 적진 않은데 문제는 골고루
다양해야 되는데 좀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주로 김치 하얀 게 좀 많아서. 그래서 그거 말고도 양뿐만이 아니라 종류로 해서 하루에 5가지 색깔이 다른 발가치살을 5단위를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5단위 정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캠페인이냐고 뭐냐, 영어로 5개, 5. 그다음에 a day, a day는 하루에, 그런 말이에요. 하루에 몇 개? 5개 캠페인. 하루에 5 캠페인. 왜 5개죠? 색깔이 5개 달라야 된다. 그 말은 다양하게 먹어라 이거죠. 왜? 색깔 다른 것마다 각각 다른 다양한 항산화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도 있고 색소도 있고. 그거 말고 또 5단위를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세계 암연구기금에서 암 예방을 위한 8가지 식사수칙을 보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올바른 생활습관이랑 거의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제가 해볼게요. 표준체중 유지하라. 운동 열심히 해라.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종류는 크게 상관하지 마세요. 걷거나 뛰는 운동이 제일 좋아요.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일주일에 5번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 골고루 먹고, 고기도 일주일에 510g이니까 하루에 70g 내외 정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있죠. 그 다음 캔맥주 기준으로 해서 남성은 2캔, 여성은 1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고요. 소금은 하루에 6g 넘지 말고요. 5g 정도.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일부 영양보충제는 암 발생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보충제에 의존하지 말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아까 제가 앞서서 비타민 드시는 분 손들어 보라고 했죠? 이런 보충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저 혼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 3, 40분 빨리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강기능식품에서 다뤄야 되는데, 아까 비타민 드신 분 손 들어보라고 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세볼 테니까. 야, 몇 분 드시네. 조금 줄어든 것 같다. 지금 한 20%, 15%.